F1 캘린더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특별한 레이스 2026 모나코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모나코는 F1 경기가 열리는 서킷들 중 가장 전통적이고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느리고 추월이 어려운 곳으로도 유명한 만큼 레이스 자체는 노잼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모나코는 달랐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퀄리파잉부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대혼란의 레이스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모나코와는 완전히 다른 핵꿀잼을 선사했죠. 과연 2026 모나코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주말 동안 천국과 지옥으로 간 막스 덕후한을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모나코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F1의 2026 시즌은 이제 겨우 5라운드를 마쳤지만 시즌 초반 흐름은 이미 메르세데스와 키미 안토넬리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안토넬리는 직전 캐나다 그랑프리까지 4연승을 달리며 챔피언십 선두를 치고 나간 반면 팀메이트 조지 러셀은 캐나다에서 파워 유닛 문제로 리타이어하며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었죠. 한편 메르세데스 뒤에선 페라리와 맥라렌이 치열하게 2등 싸움을 벌이고 있고 시즌 초반 6위까지 떨어졌던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이 시즌 첫 포디움에 오르며 조금씩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혼전이 펼쳐지던 중위권 싸움에서는 알핀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윌리엄스는 야금야금 포인트를 거둬들이며 조금씩 전투력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F1 진출 첫 시즌인 만큼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한 캐딜락과 문제가 조금 해결됐다 싶으면 다른 게 또 말썽을 부리는 에스턴 마틴의 사투는 매경기 팬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모나코는 각 팀들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모나코의 서킷은 길이가 고작 3.337km로 올 시즌 캘린더에서 가장 짧은 트랙이지만 모든 코너가 좁은 시가지 안에 빽빽하게 이어져 있고 드라이버 바로 옆에 방호벽이 붙어있는 만큼 단순히 빠른 레이스카보다 저속 코너에서의 안정감과 브레이킹 그리고 방호벽 바로 옆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이 훨씬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는 이전보다 차체가 작아진 새로운 규정의 레이스카로 처음 달리는 만큼 폭이 좁은 트랙에서 치열한 레이싱까지 펼쳐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모나코는 액티브 에어로의 스트레이트 모드 구간이 일체 없이 진행됐고 2026 파워 유닛의 핵심인 전기 출력도 특별히 제한됐는데요. 보통 MGU-K의 최대 출력량인 350kW는 시속 약 290km까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나코에서는 안전을 위해 200km 이후부터 전기 출력이 줄어들도록 조정되면서 이로 인해 각 차량의 직선 속도보다 저속 코너의 밸런스와 드라이버의 정교함이 더 중요해졌죠. 여기에 2025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두 번의 의무 피트스톱 규정도 사라지면서 타이어 전력은 다시 전통적인 모나코 원스톱 흐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세이프티카와 레드 플래그가 자주 나오는 모나코 특성상 언제든 전력이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있었죠. 정리하자면 2026 시즌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각 팀의 차량 성능 격차가 시즌 초반부터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모나코는 다른 어떤 서킷보다도 차량의 성능 중요도가 적은 만큼 각 팀과 선수들이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저마다의 각오를 가지고 트랙에 모인 모나코의 금요일 프랙티스는 의외로 페라리의 날이었는데요. FP1 세션에서는 홈 그랑프리를 맞은 샤를 르클레르가 가장 빠른 랩타임을 세웠고 그 뒤를 루이스 해밀턴에 따르며 페라리가 첫 세션부터 원투를 기록했습니다. 세션 중간에 하자와 알론소의 사고로 두 번의 레드 플래그가 나오며 흐름이 끊기기도 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페라리의 페이스만큼은 꽤 선명하게 보였죠. FP2 세션에서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해밀턴이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고 르클레르가 2위에 오르며 페라리가 다시 한번 원투를 완성했습니다. 모나코처럼 저속 코너와 브레이킹 안정감이 중요한 서킷에서 페라리는 금요일 두 세션 모두 1위와 2위를 가져가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다시 티포시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죠. 드디어 페라리 우승 가나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FP2 세션에서 해밀턴과 단 0.168초 차이로 3위에 올랐기 때문이죠. 레드불의 레이스카가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한 바퀴로 순식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드라이버인 만큼 레드불 팬들의 분위기 또한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위권에서는 아우디가 금요일 두 번의 연습 세션에서 두 선수 모두 탑10의 이름을 올리며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들었죠. 반면 맥라렌은 노리스가 세션 도중 차량 문제로 인해 단 8랩밖에 달리지 못하며 모나코에서 가장 중요한 퀄리파잉 준비 시간을 크게 잃었고 메르세데스는 금요일 두 번의 프랙티스 동안 아직 완벽한 해답을 찾지 못한 듯 제법 답답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토요일 FP3에 돌입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내내 압도적이었던 페라리의 르클레르는 계속 브레이크에 문제를 호소했고 해밀턴 역시 3위에 오르며 전날의 좋은 흐름이 뭔가 끊긴 듯 보였습니다. 반면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는 모든 프랙티스 세션 중 가장 빠른 랩타임을 찍으며 한순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흐름은 곧바로 이어진 퀄리파잉에서 모나코 폴포지션을 향한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에
펼쳐진 퀄리파잉은 역시나 모나코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모나코는 트랙 폭이 워낙 좁아 레이스 추월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토요일 퀄리파잉에서 한 개라도 출발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트랙 위를 달렸습니다. 다만 올 시즌부터 22대가 출전한 만큼 Q1부터 혼잡한 트래픽 싸움이 이어졌고 누가 더 빠르냐 못지않게 누가 더 깨끗한 공간에서 랩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죠. Q1 초반부터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페라리는 여전히 강해 보였고 베르스타펜도 조금씩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폴포지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Q1 종료 2분 정도를 남기고 아우디의 보톨레토가 베리어를 들이받으며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는데요. 다시 세션이 재개된 시점에서 탈락권에 위치한 선수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플라잉 랩을 겨우 달렸지만 윌리엄스의 사인스를 제외한 선수들은 기록 향상에 실패하며 Q1 결과 오콘, 페레스, 베어먼, 보타스, 알론소, 스트롤이 탈락했습니다. Q2에서는 본격적으로 선두권 싸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강력한 한방을 보여줬고 안토넬리 역시 그에 버금가는 기록으로 안정적으로 Q3에 진출했습니다. 페라리도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모두 살아남으며 결국 폴포지션 싸움은 이 네 선수의 경쟁으로 보였죠. 한편 Q2 결과 알본, 사인스, 풀켄버그, 콜라핀토, 림블라드, 보톨레토가 탈락했는데요. 특히 Q3 진출을 눈앞에서 놓친 윌리엄스와 주말 내내 분위기가 좋았던 아우디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퀄리파잉 결과였죠. 그리고 잠시 후 대망의 Q3가 펼쳐졌는데요. 초반에는 안토넬리와 베르스타펜이 단 0.001초 차이로 맞붙으며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르클레르가 앞선 두 선수보다도 빠른 기록을 작성, 잠정 풀포지션에 오르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죠. 하지만 르클레르는 마지막 플레잉 랩에서 벽을 스친 탓에 차량에 손상이 생기며 더 이상 기록을 개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베르스타펜이 1분 12초 09사라는 엄청난 기록을 작성하며 폴포지션을 가져가는 듯했죠. 하지만 최종 승자는 결국 안토넬리였습니다. 안토넬리는 베르스타펜보다 0.043초 빠른 기록을 작성하며 자신의 첫 모나코 폴포지션이자 올 시즌 6번의 퀄리파잉 중 5번의 폴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 뒤로 2위는 베르스타펜, 3위는 해밀턴, 4위는 르클레르가 차지했고 그 뒤로 하자, 러셀, 피아스트리, 노리스, 가슬리, 로슨이 각각 스타팅 그리드를 배정받았는데요. 특히 메르세데스의 러셀은 주말 내내 아쉬운 페이스를 보이더니 폴포지션 경쟁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최악의 퀄리파잉을 보내고 말았고 맥라렌은 이번 모나코에서의 주말이 맥라렌의 F1 1000번째 그랑프리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특별한 날에 걸맞지 않는 다소 아쉬운 퀄리파잉 성적을 받아들이게 됐죠. 이렇게 모나코에서의 치열한 퀄리파잉을 마치고 과연 다음날 레이스에서 안토넬리는 폴트윈을 차지할 수 있을지 베르스타펜은 추월이 힘든 모나코의 레이스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든 이들의 관심은 이제 일요일 레이스로 향해 있는데요. 특히 레이스 스타트와 첫 코너 턴인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우승 확률이 매우 높은 폴포지션을 잡아도 레이스 스타트에서 1번 코너 생드복까지 선두를 지키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꼬일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안토넬리 바로 뒤에는 괴물 드라이버 베르스타펜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과거 스타트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했던 안토넬리가 조금의 틈만 보여도 첫 코너에서 한 방에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가 시작되자마자 모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죠. 안토넬리는 완벽하게 스타트를 가져간 반면 베르스타펜의 차량은 안티스톨에 걸려 차가 순간 아예 멈춰버렸고 뒤에 있던 레이스카들마저 하나둘씩 베르스타펜을 지나쳐갔습니다. 주말 내내 폼이 좋았던 베르스타펜은 정작 레이스 당일 오프닝 랩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결국 0랩으로 리타이어 해야만 했죠. 이후 안토넬리는 선두에서 레이스를 차분하게 통제했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뒤에서 따라붙어 보았지만 안토넬리는 오히려 조금씩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고 뒤따르는 드라이버들이 감히 언더컷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갭을 만들며 레이스 전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렸죠. 한편 뒤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는데요. 아우디의 보톨레토는 정찰랩 도중 차량에 문제가 생겨 결국 핀레인에서 출발해야 했고 캐딜락의 페레스는 보톨레토가 비운 그리드박스에 차량을 잘못 정렬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받아야만 했죠. 하스의 베어먼은 스타트 직후 팀메이트 오콘과 접촉하며 프런트 윙에 손상을 입은 탓에 결국 27랩에 리타이어 해야만 했고 또한 4위로 달리고 있던 레드불의 하자는 10랩 즈음부터 파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1단 기어 선택에도 문제를 겪으며 저속 코너가 많은 모나코에서 최악의 차량 컨디션으로 주행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자 뒤에 있는 5위 러셀이었습니다. 하자가 하자 있는 레이스카를 붙잡고 버티는 사이 러셀은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속도가 느려지는 하자를 추월하지 못하고 무작정 뒤에서 쫓아갈 수밖에 없었죠. 기계적인 문제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랩쯤 캐딜락의 보타스는 주말 내내 말썽이던 브레이크 과열 문제로 결국 리타이어했고 금요일 프랙티스에서 차량이 멈췄던 노리스 역시 본 레이스에서도 배터리 문제로 43랩에 리타이어하며 맥라렌의 희망은 이제 피아스트리 한 명에게 달리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레이스에서는 핀레인 과속으로 인한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해밀턴, 러셀, 피아스트리, 콜라핀토, 가슬리 등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피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정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감지됐는데 대부분 시속 1km 미만을 초과했고
있었고 일부는 고작 시속 0.1km 차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페널티는 얄짤없다는 거. 경기 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과속 측정 장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드라이버들 역시 피트 리미터를 모두 켜고 달렸지만 피트 진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 안쪽 라인을 살짝 잘라 들어간 게 측정 기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 여러 선수들에게 5초 페널티가 부과되었고 특히 가슬리는 두 번이나 핀레인 과속을 하는 바람에 총 10초 페널티가 주어졌는데요. 이는 경기 막바지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됐죠. 한편 압도적인 페이스로 선두를 달리던 안토넬리는 37랩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뒤에도 약 17초의 격차로 선두 자리를 유지하며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60랩 레이스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사고가 나왔습니다. 랜스 스트롤이 19번 코너 안토니 노게스에서 배리어를 들이받으며 세이프티카가 선언된 것이죠. 미처 타이어를 바꾸지 못한 선수들은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고 앞서 페널티를 받았던 선수들 역시 이때 페널티를 수행하면 시간 손해를 덜 볼 수 있었던 만큼 여러 팀들의 차들이 피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안토넬리와 러셀을 연이어 피트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러셀은 또 한 번 억가를 당하게 되는데요. 메르세데스의 미케닉들이 앞서 러셀이 핀레인 과속으로 받은 5초 페널티를 수행하지 않는 초대형 실수를 범했고 곧바로 이 상황을 확인한 스튜어트들은 러셀에게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4위 자리를 놓고 싸우던 러셀은 팀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한순간에 레이스를 망쳐버리고 말았죠. 세이프티카 엔딩 이후 선두를 달리던 안토넬리는 마지막 코너에서 다시 가속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리스타트 직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번에는 3위로 달리던 르클레르가 아까 전 스트롤이 사고를 냈던 바로 그 19번 코너에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배리어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레드 플래그가 발령되며 FIA는 19번 코너의 노면 파손 점검을 확인했는데 재포장된 최종 코너 진입 구간이 무너지면서 아스팔트 파편이 레이싱 라인 근처에 쌓였고 그 마블이 스트롤과 르클레르를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나게 만든 것으로 추측됐죠. 어쨌든 홈에서의 포디움을 코앞에 두고 있던 르클레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레드 플래그 이후 리스타트는 스탠딩 스타트로 진행되는데요. 하지만 안토넬리는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도 완벽하게 해냈고 생드복까지 해밀턴을 무사히 막아내며 사실상 레이스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이후 안토넬리는 선두에서 남은 랩을 관리한 끝에 결국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5연승을 달성함과 동시에 모나코 그랑프리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안토넬리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주말이었고 믿을 수 없는 레이스였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페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아직 시즌은 길고 우리는 계속 밀어붙이며 기준을 더 높여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리스타트는 별로 원하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첫 코너에서 선두를 지킨 뒤로는 남은 랩을 즐겁게 달렸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페라리의 해밀턴은 2위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며 두 경기 연속 포디움 피니시를 달성함과 동시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역시 단숨에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해밀턴은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먼저 키미와 제 예전 팀인 메르세데스에게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키미는 매 주말마다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발전해왔지만 아직 그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모나코 2위를 차지했다는 건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인 것 같다. 오늘 여러 상황 속에서 타이어를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려웠고 굉장히 힘든 레이스였지만 팀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에서 포디움에 남은 한 자리 싸움은 매우 복잡하게 흘러갔는데요. 알핀의 가슬리는 트랙 위에서는 세 번째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지만 앞서 말했듯 두 번의 핀레인 과속으로 10초 페널티가 더해지면서 최종 순위는 7위로 밀려났습니다. 알핀은 이 페널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경기 직후의 결과표상 가슬리는 포디움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드라이버는 4위로 달리던 레드불의 하자였습니다. 하자는 레이스 초반부터 차량에 문제를 안고 달렸지만 끝까지 버텨낸 끝에 레드불에서의 첫 포디움을 모나코에서 만들어냈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경기 초반 심각한 드라이버빌리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가장 피하고 싶은 트랙이 바로 이곳 모나코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이스는 정말 어려웠다. 마지막 리스타트 때도 파워가 부족해 두 자리를 잃었지만 앞차에 페널티가 있다는 걸 알고 가슬리와 붙어있기 위해 끝까지 과감하게 달렸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레드 플래그 이후 리스타트에서 러셀은 잠시 3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지만 경기 종료 5랩을 남기고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수용하기 위해 핀레인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결국 12위까지 순위가 떨어지며 다시 한번 최악의 주말을 보내야만 했죠. 짠하다. 맥라렌의 피아스트리는 최종 순위 4위로 경기를 마치며 그나마 4강팀 체면 치레를 하긴 했지만 하루빨리 페라리를 잡아야 하는 맥라렌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주말이었습니다. 반면 레이싱부스는 로슨과 림블라드가 각각 5위와 6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주말을 보냈는데요. 레이스 시작 당시 순위는 각각 10위와 15위였지만 혼란스러운 레이스 상황 속 앞선 선수들이 리타이어하는 동안 로스는 침착한 레이스를 펼쳤고 특히 림블라드는 레이스 스타트 때 착용한 미디엄 타이어로 무려 65랩을 달린 끝에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 공짜 피트스톱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결국 6위로 레이스를 마치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팀의 감독인 앨런 퍼메이는 두 드라이버가 실수하지 않고 미케닉들도 압박 속에서 좋은 일을 해냈다며 기분 좋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윌리엄스는 작년에 시전했던 순위 지키기 전략을 다시 한번 성공시키며 두 선수가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할 뻔했지만 리스타트 직후 카를로스 사인츠가 hulkenberg와 콜라피토에게 연달아 사고를 당하며 최하위로 떨어진 끝에 결국 알본만이 8위로 포인트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인츠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몹시 좌절감을 드러냈지만 윌리엄스는 대부분의 주말에서 포인트문을 두드리고 있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팀의 감독인 제임스 바우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며 사인츠를 위로했죠. 하스의 오콘은 17위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9위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오프닝 랩에서 하스의 두 선수끼리 충돌하며 베어먼은 결국 리타이어했고 오콘 역시 완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버틴 끝에 팀에게 소중한 포인트를 안길 수 있었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결과는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였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퀄리파잉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레이스에서도 스트롤이 사고로 리타이어하며 사실상 최악의 주말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레이스가 끝난 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페레스가 10위로 들어오며 캐딜락이 역사적인 첫 포인트를 얻는 듯 했지만 레드 플래그 이후 리스타트 때 페레스가 그리드를 벗어나 차를 세우는 바람에 10초 페널티를 받아 최종 순위가 15위로 밀려나게 됐고 그 덕분에 알론소가 10위로 올라오며 에스턴 마틴은 시즌 첫 포인트를 거두게 됐습니다. 와, 이젠 꼴찌 아니다. 반대로 캐딜락은 타팀과의 성능 격차를 그나마 만회할 수 있는 모나코에서 첫 포인트가 손에 들어오는 듯 했지만 페널티로 인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아우디는 보톨레토가 pit레인에서 출발해 11위로 레이스를 마쳤는데요. 애초에 포인트 가능성이 적었던 만큼 레이스 동안 4번의 피트스톱을 진행하며 여러 컴파운드 데이터로 취입하는 쪽으로 레이스를 진행했습니다. hulkenberg는 9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긴 했지만 사인스와의 충돌로 받은 10초 페널티가 적용되며 13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우디의 레이싱 디렉터인 앨런 맥니시는 해당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가혹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주말 동안 보여준 페이스를 바르셀로나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2026 모나코 그랑프리 레이스는 베르스타펜의 스타트 실패부터 여러 차량들의 기계적인 문제, 사고로 인한 세이프티카와 레드 플래그, 6명의 리타이어, 수없이 쏟아진 페널티와 그로 인해 마지막까지 이어진 혼란 속에 정신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며 19세 9개월 13일의 나이로 모나코 그랑프리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고 2008년 루이스 해밀턴이 세웠던 모나코 최연소 우승 기록마저 뛰어넘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모나코에서의 포디움은 이제 안토넬리의 시대가 완벽히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왕위 계승식과도 같았습니다. 진짜 잘하긴 하더라. 여러분은 이번 모나코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